오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뻐끄 뻐끄.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뻐꾸기 목소리죠. 그런데 이 새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들이 언제 도착하느냐, 언제 알을 낳느냐, 언제 먹이가 가장 많아지느냐, 이 타이밍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곤충은 더 빨리 나타나고 다른 새들은 더 일찍 번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뻐꾸기도 예전보다 일찍 날아오긴 하지만 그 속도가 따라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알을 맡길 둥지도 먹이도 제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절이 무너진다라는 거, 단순히 더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깨진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비슷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어느 날 조금 늦어지고 어느 해에는 들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구론 책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론 책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론 책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론 책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소문의 나고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우주에서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가두는 능력이 수십 배나 강력한 독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메탄인데요. 최근 유엔 환경계획은 인공지능과 위성을 결합해서 전 세계 메탄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석탄 광산이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몰래 이렇게 새어나오던 메탄까지 우주에서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는 몰랐다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지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오염물질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탄 배출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기후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거대 화석 연료 기업들과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시설들은 막대한 메탄을 품어내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이들의 민낯을 공개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추상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결국 메탄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화석연료 시스템과 작별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우주에서 지켜보는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한 번 더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지구로운 감시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플라스틱 비.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생각하죠. 공기가 좀 더 깨끗해지겠구나 라고요. 그런데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특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대기를 좀 뜨겁게 달구는 검은 글림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은 바다 생태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숨쉬는 하늘 위에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된 것이죠. 공기 중에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한 일이죠. 하지만 이 현상의 원인은 명확한데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먼지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플라스틱 문명의 부메랑이 아닐까요? 기존에는 탄소 배출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손을 거쳐가는 플라스틱 하나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를 맑게 하고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대신 나부터 시작하는 거절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후난민은 이미 시작되었다. 흔히 기후난민이라고 하면 아주 먼 나라 또는 저지대 섬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미국 루지애나와 뉴올린즈 같은 대도시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기후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단순히 재난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계획된 이주를 할 것인가라는 아주 무거운 그리고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도시 하나가 사라진다고 무슨 큰일이 생길까 하는 어떤 안일한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이 또한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지애나의 사례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늘 당장의 주거권이 달린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기후 재난의 피해가 사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혹하게 닥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기후정의를 외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와 기업은 사실상 괜찮죠. 그런데 그 피해는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구론 채식 생활을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정책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소중한 집과 일상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연대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우리도 무서워요. 동물도 무서워요. 우리 모두 살고 싶어요. 자연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데 지구의 앞날은 창창하지 못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행동해야 해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광고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숨을 쉬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사실은 바다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육지에서 살고 바다를 여행지쯤으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기후 그리고 식탁까지 모두 연결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다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대부분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여름 휴가지나 또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바다를 지구의 냉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나눠주실까요? 여름에 에어컨 없이 한낮에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숨이 막힐 듯 뜨겁잖아요.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멈춘다면 지구 전체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열이 매일 쏟아지는데 지금은 바다가 그 열의 90% 이상을 대신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바다가 이 역할을 멈춘다면 그 열이 고스란히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으로 쏟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혹독한 폭염보다 수십 도가 더 높은 온도가 이상기후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날씨가 되는 거죠.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도 살아남기 어렵고 농사도 식수도 모든 일상이 근본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다는 우리가 평소에 존재조차 잊고 사는 하지만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지구의 숨은 생명줄인 셈입니다. 네. 바다가 열의 90% 이상을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0%를 바다가 지금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90%, 아니 70%인가요? 대부분 바다에서 온다라는 거. 바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더 망각하고 살고 있죠. 바다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역할이 그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과 우리 삶과 중요한 바다가 만약에 멈춰버린다면, 그쵸? 태양빛이 90%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숨쉬기조차도 힘든 폭염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최악의 폭염 기억하시나요? 그 온도에서 수십 도가 더 올라간 상태가 매일의 날씨가 됩니다. 한낮의 야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냉방 없이는 실내에서도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폭염이 오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상이 무너집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 농작물은 고온 스트레스로 말라 죽거나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쌀, 밀, 옥수수 같은 주요 식량 작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마트에서 당연히 살 수 있었던 식재료들이 귀해지고 식량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밥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마실 물이 사라집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강과 호수가 빠르게 증발하고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장기적으로는 식수원 자체가 고갈됩니다. 물 한 잔이 사치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렇죠. 물은 우리 생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또 바다가 이러한 온도 조절 장치를 멈추게 된다면 마실 물도 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슈퍼 태풍과 극한 기상이 일상이 됩니다. 바다가 열을 흡수하지 못하면 대기 중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 폭우, 산불이 훨씬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재난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는 것이죠. 네, 일상이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다음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깁니다. 열로 인해 빙하와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부산, 인천처럼 바다와 맞닿는 도시들, 나아가 뉴욕, 도쿄 같은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이 침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바다의 냉각 역할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부산이나 인천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 바다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빠른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7년간, 그러니까 1968년부터 2024년까지 전 지구의 표층 수온은 0.74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해역은 1.58도나 상승해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건 동해입니다. 동해 표층 수온은 무려 2.04도나 올라 전국 해역 중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동해로 열을 수송하는 대만 한류 세력이 확장된 데다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로 표층과 중층 간 수온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빠르게. 온도 상승이 빠르고 온도 상승이
상승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 동해, 우리 어떻게 보면 먹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동해에도 점점 더 이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바다가 사실 우리 밥상과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서 양식 생물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러한 변화가 바다가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또 해수면 상승과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더 어떻게 해수면 상승과 온도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컵에 담긴 차가운 물을 끓이면은 부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영향도 크지만 바닷물 자체가 뜨거워져서 부피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해수면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뜨거워질수록, 우리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조금씩 좁아지는 셈이죠. 네,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얘기할 때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또 해수면 상승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그 바닷물이 이제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직접적인 사례가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동해안의 명태가 사라지고 그리고 아열대 어종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이 식량 안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국민 생선이라 불리던 명태가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건 단순히 생선 종류가 바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명태나 오징어를 살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후위기는 전 세계 바다에 동시에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산물을 팔던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밥상을 다른 나라의 호의에만 맡길 수 없는 식량 안보의 비상벨이 울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어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어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또 식량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우리가 흔히 명태 없으면 다른 생선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식량은 그렇게 단순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명태는 그냥 한 종류의 생선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잡히고 가격이 안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기본 식량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떤 해에는 물고기가 거의 안 잡히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많아지고 어종 자체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면 공급이 들쭉날쭉해지고 가격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태계가 깨지면서 전체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고 어민과 유통구조도 무너지면서 있어도 못 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명태가 사라지고 다른 물고기가 들어오는 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우리 밥상을 지탱하던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네,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우리 밥상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어종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독성이 있는 그런 생물들이 우리 바다에 출현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독성 해파리나 외래종 어종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그물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즐거운 해수욕장 나들이조차 위협하고 있죠. 바다의 생태 질서가 뒤틀리면서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바다의 어떤 생태 시스템이 바뀌는 것, 그것은 엄청난 어떤 폭풍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그 바다의 온도가 오르는 것이 또 폭풍 아니라 폭우죠. 네. 폭우나 태풍하고도 아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온이 올라가면 바다 위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넘쳐나는 수증기가 태풍에게는 아주 강력한 연료가 돼요.
연료가 빵빵해진 태풍은 더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 수증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며 기록적인 폭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우리를 덮치는 비바람의 힘도 세집니다. 네.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태풍이 요즘 더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자주 발생하지만 더더욱 더 또 위험한 것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 더 네. 세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모두 바다의 온도 상승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해수면 상승 이제 두 가지 영향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안 도시들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손실이라 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린피스 분석을 보면요. 2030년쯤 되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는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닷물 높이는 계속 올라왔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대가 되면 바닷물이 도심 안쪽으로 역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요. 이대로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약 5%가 침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처럼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큰 지역은 바닷물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피해 범위가 확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바닷가 일부가 잠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결국 해수면 상승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일상이 점점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해수면 상승이 우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와 가까운 군산이 또 서해안에 접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해안 지역의 침수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워낙 커서 해수면이 조금만 높아져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날 만조 시기가 겹치면 저지대가 한꺼번에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군산 같은 항구 도시들도 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네, 항구 도시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 바다 온도 상승이 우리 육상의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바다는 대기 흐름을 결정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수온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면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뒤엉키면서 갑작스런 가뭄이나 예기치 못한 혹한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결국 바다의 열기가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쌀이나 채소의 작황까지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지금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바다의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를 좀 더 덜 뜨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은 바다의 해변에 쓰레기 줍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치료하는 걸 쓰레기 줍는 거라고 한다면은 수온을 낮추는 건 병의 근본 원인을 고치는 처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 바다로 전달되는 뜨거운 열기의 총량을 줄여야만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바다 온도 낮추기 실천법 3가지는 첫 번째 이메일 비우기 같은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둘째는 바다 탄소 흡수원인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즐겁게 드시는 거고요. 셋째는 가전제품을 고를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 번 이 지구쓰다함 코너에서 탄소 중립 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를 덜 뜨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들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다는 우리의 거대한 에어컨이며 이 에어컨이 고장나면 우리 삶도 멈춘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자는 막연한 구호보다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네,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바다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정순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는 취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오신 문지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지금 전주천과 삼천, 건지산 그리고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환경 현안들을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지연 사무총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항상 바빠요. 매일매일이. 네, 매일매일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을 만들어야 되죠. 누가 네, 주어지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런데 몸 챙겨가면서 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주제들이 세 가지인데요.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전주천 그리고 삼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시민과학조사단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시민과학조사단을 모집하게 되었는지, 그만큼 지금 전주천과 삼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우선은 지난 4년간 저희가 하천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목격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조금 시민들과 함께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주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전주 시민, 시의회, 그다음에 전주시가 함께 만든 명품 하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명품 하천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생태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하천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드나무 벌목이 이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준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하천을 마구마구 이제 파냈던 일들이 네. 하나 또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들로 한다고 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전주시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예를 들어 전주천, 삼천 같은 경우 그 준설로 인해서 31억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나무 자르는 비용으로 5억 이상을 쓴 걸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무를 그래서 그냥 잘라버린 거잖아요.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배웠던 거를 다 봤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전주천과 삼천이 지금은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좀 데이터 조사도 좀 해보고요.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꼭 전주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나무들을 벌목하는 전주시 행정들이 이어져 왔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 전주 시민들이 이렇게 생태 의식이 높았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그 또 어딘 하나의 어떤 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 아름다움을 본 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동안의 나무들과 함께 자라왔던 하천,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벌목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했고, 저는 이제 그 전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나타난 네. 상황들도 됐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주변에 나무가 벌목돼도 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 듣기도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 뭐 네. 이런 얘기도 조금은 듣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4년이 또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나무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좀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 우리가 누구를 투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네. 한 해 우리 그 시민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한 번쯤 준비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원 아니고선 그 전주시장 또는 이제 전북도지사들이 환경에 관련된 기후 공약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학조사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나무가 벌목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생, 그다음에 하천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수달도 안 보여요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네. 수달의 흔적들, 사기 흔적들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시민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본 시민들은, 그러니까 생태를 본 시민들은 또 전주천이나 삼천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것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시민 과학조사단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또 특별히 어떤 전문가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주천과 삼천을 사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은 자연성 회복이 그동안에 되어 왔는데 다시 후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네. 쉽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SNS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5월 15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활동을 이어갈 텐데 네. 얼마 동안 하는 건가요? 1년 저희 하는 지금 건가요? 1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계절을 다 볼 건데 시작은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네. 사계절이라기보다 어쨌거나 홍수철,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올 때가 하천이 비가 많이 오기 전,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변화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네. 이 시민과학조사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환경 생태, 우리가 천의 생태에 이제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식생하는 나무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 공부, 네. 돈도 내지도 않는 네. 자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조사를 끝나고 나서 전주 시민들에게 그 전주천, 삼천천에 대한 삼천이라고 해야 되죠? 네, 삼천. 네. 많은 어떤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가 실제로 이 전주천이나 삼천 환경 개선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행정이나 정책에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우선은 전주천, 삼천이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그 횡단 구조물, 그러니까 네. 보나 낙차공 같은 것들을 철거를 그동안 해왔는데 여울형 보로도 만들기도 했고요. 물고기 이동을 위해서.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횡단 구조물이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지를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아마 제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준설 이후에 생태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진 곳은 또 없어요. 그래서 네. 한번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서 준설 이후에 복원되는 시점, 그리고 복원되고 나서의 물고기나 포유류의 상태들, 이것들을 한번 좀 조사해보고 나서 준설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라고 하는 논의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어느 제가 방송에 보니까 해외의 어떤 그 관련된
어떤 포럼이었는데 이 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야말로 준설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보면은 준설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네. 근데 파괴적인데 준설 왜 하는 걸까 했을 때 우리가 뒤에 남는 것은 이게 돈벌이가 아닌가? 누구를 위한 돈을 쓰기 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지어도 맞다고 볼까요? 우선은 토목 사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준설을 하고 나면 다시 쌓여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고 다시 쌓이고 쓸려 내려가고 이런 자정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게 하천의 역할인데 그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 물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또 빨리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네. 근데 다시 쌓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준설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가 네. 이제 우리한테는 또 과학적으로 네. 근거를 좀 마련해 드리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지금도 일이 많은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천과 삼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이제 주제로 보면은 또 이 전주 시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산이죠. 건지산.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건지산 하면 전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곳, 가는 곳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소중한 곳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하면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유는 아파트 주민의 것이 아닌 전주 시민의 모두의 것이어야 되니까요. 그게 도시공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 하면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순간이 왔을 때 지자체가 이 도시공원을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것인데 어쨌거나 특별한 대상을 통해서 도시공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대가 있는 것 같고 네. 어쨌거나 공공자산의 사유화인 얘기는 많이들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당연히 훼손되는 거는 네.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 절차가 정당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들이 불법 특혜 의혹들이 있는 곳이어서 실은 이제 시민들이 이거를 공원화할 건지 사유화할 건지를 선택하는 장이 필요하다. 네. 시민 공론화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단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건지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이 건지산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라는 많은 제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실은 지자체에서 이 도시공원을 아주 잘 지키면 네. 국가도시공원 지정하자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당연히 지원책도 나옵니다. 뭐 대규모 공원이 이제 국가로부터 뭐 보호전 관리되고 재정을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뭐 그 건지산 그다음에 덕진공원이라고 해요. 건지산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덕진공원이라고 하는데 네. 덕진공원에 대한 전주의 정체성을 담는 뭐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딱 하나예요. 건지산을 그냥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전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안 하고 지자체에서 정말 전주시가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더 땡큐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전주 시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네. 이제는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항상 여름철에만 느껴지는 폭염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더 숲을 더 많이 만들고 공원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앞으로 폭염 대책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고 그 큰 혜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네. 그 숲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사실 전주는 대구보다 더 덥잖아요, 여름에. 대구보다 더 덥습니다. 네. 그래서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대구는 굉장히 뜨거운 도시로 잘 알려져 있어서 데프리카. 네, 데프리카.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구보다 더 뜨거운 이 전주에서는 나무를 심기는커녕 나무를 내고 있다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이 건지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전주에 있는 도시공원을 전주 시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이용하는 게, 혜택을 받는 게 저는 전주 시민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이죠.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그러면 지키고 싶을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맞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공기가 거기에 1% 정도 부족하다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자연도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건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꼭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네. 가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선거가 나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기공약들이 나왔나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근데 물론 건지산 도시공원 계속 보존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이제 응답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나서 이제 공약들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네. 잘 공약에 담기길 바랄 네. 뿐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어떤 공약들을 요구하셨는지 우선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천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건지산 공원에 대해서는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무 지금 가지치기 벌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나무 권리선언, 나무를 좀 존중해주는 조례를 좀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도시숲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이런 네. 것도 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후보자들에게 공약한 7대 국민 주권 조례라잖아요. 네네.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것을 주민주권 조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기엔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7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거는 네. 저희 전주시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라북도에서 이제 제안한 도지사들한테 제안한 부분인데, 전주시는 따로 이제 정책 제안을 진행할 거고요. 이거는 한 개의 정책 제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주 SRF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관의 의료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네. 석산도 마찬가지고, 네. 다 주민들이 모르고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주민주권 조례라고 하는 게 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자, 네.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7대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 같이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해 주신 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어떤 내용들이 있죠? 완주. 고창, 정읍, 김제가 있는데요. 네. 다 또 비슷해요.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소각장 문제 있을 거고, 네. 석산 개발 문제 있을 거고,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 동네보다 더 많은 폐목재를 태우겠다라고 해서 오.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게 있대요라고 해서
물이 문제인데 어떡해요? 라고 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냥 주민들은 모르고 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환경 피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지원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게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 집 네. 앞에 바로 막 석산이 있거나 내 집 앞에 폐기물 소각장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더 이격거리를 좀 강화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도 이제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 조례도 조금은 더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 뭐 이런 거고 대부분 이제 위원회 회의나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네. 회의나 회의록 공개해달라 그다음에 개발 관련된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도지사 플러스 그다음에 각각의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에게도 다 제한이 된 상황이어서요. 각각의 네.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정읍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실은 각각의 지역마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훨씬 넓어지는 거여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다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알아서 막 싸우다 보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네. 미리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 뭔가 바꾸는 그다음에 빨리 뭔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던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은 뭐 다 그럴 거라고 예측하겠지만 막상 내가 이제 당사자가 되면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이제 내 일로 겪게 됐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공론도 잘 되고 그다음에 누구 한 명의 이장에 의해서 누구 한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여서 좀 의미가 진짜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들이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각각 지역에서 조례가 네.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실은 뭐 저희가 이제 송전탑 대책위도 있는데 송전탑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하나도 모르게 이제 네.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나름의 성과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후보자님들이 나중에 의원이 되시곤 해서 정책으로 꼭 만들어주시면 너무 이렇게 박수 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요. 네. 우리 동네 선거방송, 그러니까 뭐 시의원님들을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정책으로 만들어질 건지 이런 궁금증을 이제 하는 방송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저는 주민들의 진짜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꼭 바라고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책 선거가 되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도 갖고. 네, 전주공동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공동체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또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니까요. 내 지역의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걸 보시고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는 그런 공약을 보고 뽑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맞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or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오늘 문지연 사무국장님과 함께 전주청과 삼천, 건지산 그리고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주권 조례까지 전북의 환경 현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환경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하천길, 주말에 오르는 뒷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한 시민과학조사단 참여나 건지산, 주민주권 조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꼭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구론 채식생활의 진아였습니다. 안녕.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